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도시공감연구소라는 아주 작지만은 또 알찬 그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창수 소장입니다. 오늘 최근에 그 소설집 그 조뚜라는 제목에 왜 웃어요 좀. 우리 작가님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웃으면 거시기가 머시기 하죠. 근데 어찌됐든 이 소설집을 내서 우리 지역의 문단에 아주 청신한 이 울림을 가져다 준 이 조뚜라는 소설집의 작가님 김도훈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소설과 얽힌 여러 그 배경과 또 뒷얘기 그리고 또 우리 작가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런 뭔가 그런 저런 얘기를 듣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도시공감연구소는요, 이제 각종 학술 행사라든가 무슨 이제 그 연구 활동을 하는 법인체고요. 거기 이제 우리 소장님이신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언론계 선배님이시고, 지역사회 선배님이시죠. 예, 그리고 늘 책을 가까이 하시고, 항상 술 마시는 거 아니면 책을 보는 거, 둘 중에 하나를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늘 보는데, 예, 늘 책을 읽으시고, 제가 이 책 좀 한번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단 2시간 만에, 완독을 하시고, 그래서 늘 지성을 갖춘 그런, 지식인이시죠. 대전에 대표적인 지식인이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저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했더니 흔쾌히 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지역에 목민관도 하셨고요.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또 활동을 하셨고, 대전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분입니다. 예. 오늘 저하고 이제 한번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과찬의 그런 소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제 이 소설이란 장르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도훈 작가가 얘기했지만은, 전직이, 언론인이기도 하고, 또, 어쩌다 하다 보니까 단체장도 하고 또 여의도 구경도 하고 온 사람입니다만, 사실은 소설이란 장르는 친하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글쟁이 출신으로서. 그러시죠, 예. 또, 언론의 후배지만은 또 그런 그 문단에 데뷔해서, 수필집도 내고 소설도 쓰고 하는 이 후배가, 어떻게 보면은 참 배울 만한 점도 많고, 또 표현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대견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이 대전의 문단에서 이런 후배가 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대전의 어떤 문학계 전반이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걸 저는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후생가외다. 후생가외, 뭐 청출어람, 뭐 괄목상대, 뭐 많지요. 좀 전에 우리 김도훈 작가가 얘기했듯이 사실은 2시간 만에 이 책을 제가 독파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이 작품이 한편으로는 또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재밌고, 쭉쭉 읽히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 토크를 제대로 알차게 좀 내용 있게 진행하려면은 내가 이 작품을 어느 정도는 좀 소화해야 되지 않겠냐, 또 그런
또 의무감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말씀 네. 나눠보니까 네. 정확하게 다 인지하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페이퍼를 가져온 게, 제가 총기가 있어요. 예, 등장인물들의 이름입니다. 주인공과 네, 주변인들. 이 사실 10편의 단편이 있다 보니까 네. 저도 등장인물의 이름이 헷갈려요. 그래서 저도 이 페이퍼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작성을 해왔습니다. 이름을 보면서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헷갈립니다. 예. 아니, 그거는 뭐, 세계의 어떤 위대한 문호들도, 이 자기가 쓴 작품을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 내가 쓴 작품인가? 아니면 요 대목을 어떻게 이렇게 내가 전개를 시켰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비슷한 거 느껴봤어요. 아,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에 이렇게 몰입을 했다가, 그래갖고 어떤 그 창작의 세계에 이렇게 아주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논의다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꿈을 깨듯이 이제 그 작품을 이제 떠나면은 다시 그 꿈을 꿨던 그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봅니다. 역시 이제 글을 써보신 선배님들이라 이해를 해주시는데 이 글을 쓸 때는 이 몰입해서 쓸 때는 굉장히 황홀합니다. 막 쭉 빨려 들어가면서 그렇지. 그 머릿속에 이제 그 현실을 이제 머릿속에 그려내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려내는 거를 이제 내가 글로 표현하면 남들도 그 그림을 따라와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몽유병 환자가 풍선에서 어디 이렇게 참 가가지고 잘 이렇게 논의다가 다시 이제 말하자면 그게 깨고 나서 장자의 그 호전몽 그런 것처럼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나인지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의 상황으로 제가 이제 몰입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떨까 이걸 막 그려내는 거죠. 심지어는 뭐 어떤 작가가 자기가 쓴 소설의 주인공을 자기가 말하자면 죽여놓고 나서 그리고 막 울고 막 그랬다는 아닙니까? 그 가능한 얘기 같은데. 여튼 뭐 저는 직업 소설가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쓰지만 매력이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쓰는 과정이.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서론격으로 얘기한 거고, 이 조뚜라는 작품을 제가 읽고 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다양한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그 만화경으로 이렇게 바라보듯이 이렇게 해서 10편을 이렇게 전개를 이렇게 시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전 재밌게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생로병사와 희로애락 이게 다 점철이 돼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세태를 풍자하고 그리고 또 해학적인 어떤 그런 이런 그 전개 방식도 이렇게 구사를 하시고 해학도 있었나요? 그럼 그래서 아주 재밌게 이게 봤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저도 그 작품 세계에 이렇게 빠져들다 보니까 막 슬프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분노도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분노할 상황이 많이 있죠. 특히 그 야만의 시대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요즘 많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뭐 학폭 뭐 이런 것도 그리고 뭐 군대에서 이제 구타 뭐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다루고 그래서 그 야만의 시대는 실질적인 제가 주인공은 아닌데 제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제가 겪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생활에 그 구타와 폭력이 일반화돼 있고 폭언이 일상이 돼 있던 그 시절. 그렇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야만스러운 거예요. 그냥 뭐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아이들끼리도 그렇고 막 그냥 매일 맞는 거죠. 어리다는 이유로 맞고 약하다는 이유로 맞고 그런 폭력이 일상화됐던 그 시절을 돌이켜서 한번 반추해 본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박숙자라는 그 초등학교 때
그 사람은요, 담임 선생, 뭐. 실존, 실명을 썼습니다, 제가. 너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실명을 썼다고요? 예, 예. 예. 그 두 명.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뭐 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쯤, 공소시효가 끝났나? 지금쯤, 뭐, 한 80고령은 안 됐겠네. 예, 뭐, 근데 저는 너무나 분노에 찼던 기억 때문에 실명을 썼습니다, 제가. 거기에 또 이제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중학교 예, 예. 때에서도 또 겪는 그런 분 계속 예, 예, 예. 끊임없이 중학교에도 갔더니 이건 뭐 그냥 그 아이들을 때리는데 이걸 죽으라고 때리는 거지 사람 도저히 뭐 말로는 뭐 훈육이다 인간대라고 때리는 건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어렸을 때도 이건 사람을 죽이려고 때리는 거지 뭐 그렇게 때렸던 것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설에서 나오지만 부모에게 얘기하지만 부모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어? 괜히 때렸겠어? 라고 디펜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선생은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예, 예. 당시에는 그런 마인드. 요즘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오히려 요즘은 뭐, 그래가지고 그 큰일 나죠. 선생을 예, 너무 그렇게 이즈메를 해가지고. 예, 예. 뭐 근데 자살하고 그런 사건도 뭐. 당시에는 벌어지고 있죠. 자녀들이 그렇게 학교에 와서 심하게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 멍투성이가 돼서 와도 부모들이 전혀 학교에 그 어필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는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맞았다. 니들은 더 맞아야 된다. 라는 식의 얘기를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데 이제 그 시절이 생각나서 예. 제목을 이제 야만의 시대라고 잡아가지고 이제 그 어렸을 때 맞고 다녔던 얘기. 예. 그러니까 그 사회 전체가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길거리 그렇죠. 지나가다 보면 막 멱살잡이하고 싸우는 사람을 하루에도 여러 번 보고 저녁에 막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아줌마 잡으러 다니면 동네 막 그렇지. 다니면서 숨고 예.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겪으면서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을 이제 제가 야만의 시대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학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라고 그리고 시대의 어떤 부조리를 또 고발하고 하는 게 그게 문학의 하나의 본령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야만의 시대 같은 경우에 지금 현 세대 젊은 사람들이 보면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뭐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저희 또래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맞아. 그땐 그랬어. 왜 이렇게 때렸나 몰라. 무슨 보면 그렇게 맞을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보기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소위 그 일제 시대 때 맞습니다. 그런 이 말하자면은 이 일본 천황 절대 군주 뭐 복종하고 교육 치거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학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런 그것들이 가령 국민학교라는 이름도 한국신민학교의 준말이고 그래서 아주 뭐 폭력이 난무했죠 옛날에. 그리고 군사정권이 오면서 해방 후에 이제 군사정권이 학교를 군대화 시켰죠. 뭐 아침 애국조회부터 시작해서 팔 높이 들어가면서 행진하는 거, 뭐 교련 수업을 하고 모든 게 군사문화였었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이 그렇죠. 또 이 학부모들 그 등살에 그렇죠. 그 시달림을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최근에 1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학부형들이 연령의 차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학교 때 그런 폭력 교사들로부터 당했던 것을 지금 교사들에게 분풀이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북한 시어머니 밑에서 그 고생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은 그때 당시에 그 폭력 교사들에게 시달렸고 억눌렸던 자기 감정을 자기 자녀들의 교사들한테 분풀이를 하는 면도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과거에
아시겠지만 그 함량 미달의 교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육 현장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작가님한테 제가 여쭙겠는데, 예,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이 하나의 보상 심리라고 할까, 보복 심리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게 작용했다는 얘기이신데, 보복. 그 다음에 꽃넣기라는 걸 보면 말이죠. 예, 예. 예, 그거는 좀 과잉 보호하는 예, 예, 예. 그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나요?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그 꽃넣기에 예, 예, 예. 있고, 결국은 그 딸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로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끝나던데 그 얘기는 좀 해보시죠. 예, 주인공 이름이 다은입니다. 예, 다은이. 다은이. 예, 다은이고 엄마가 주지영, 지영이. 음. 그래서 이 외동딸이죠. 딸 하나 있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이 아이의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되고 심지어는 대학에 갔는데 엄마가 수강 신청을 해주고 비싸요. 엄마가 비학점 나왔다고 담당 교수한테 전화 걸어서 항의하고 왜 우리 딸이 비학점이냐 왜 조별 과제를 주면서 그 공부 못하는 애를 여기 이 조에다 넣어줬느냐 얘를 바꿔달라 이럴 정도로 엄마가 심하게 관리형 엄마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대학생이 되도록 고등학교 때처럼 똑같이 이제 교대를 가거든요. 그래서 임용고사를 보기 위해서 아침에 차를 태워서 실어 날고. 원래는 의대를 보내고 싶었죠. 근데 이제, 도저히 해도 의대는 안 되니까, 학교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 교대나 사대를 보내면 좋습니다 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교대에 다니는 동안에도 철저하게 엄마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학교를 다니죠. 그래서 뭐, 대학 생활의 어떤 멋과 맛을 전혀 향유할 수도 없었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엄마의 꿈이, 너를 의사 만드는 거였는데, 이제 의사 사위를 보고 싶다라는 쪽으로 이제 변해가면서 이 딸을 이제, 뭐, 강남 8학군의 교사로 만들어서, 의사와 결혼시키겠다. 이런 꿈을 갖고 엄마가 계속 통제를 하죠. 그러다가 이 학생이, 이 딸, 다은이죠? 다은이. 딸 다은이가, 임용고사에 합격을 해서, 이제 그 연수도 받고, 내일 출근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해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너무 맞아.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학교에 가고, 내 통제하에 아이들이 움직여야 되고, 내가 얘들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령 자기 엄마 같은 엄마가 와서 막 항의하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질타를 하면 어쩌지? 이런 무서움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출근 하루를 앞두고 약을 먹고 그 살충제. 살충제를 먹고 꽃집에 가가지고. 자결하는 그런 상황을 그렸는데 아시잖아요. 요새 그 부모 중에 실제 이제 이건 소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를 들긴 했지만 이와 유사한 엄마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본인도 불행하고 자녀들도 불행하고.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다은이, 또 제2, 제3의 지영이, 그렇죠. 그 엄마, 그게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언제든지 또 그 비슷한 유형의 언제든지 이런 사건이 재발될 수 있는. 그래서 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읽어보고. 자성해봐라 라는 의미 그리고 그렇죠. 이제 사회적 분위기를 좀 환기시켜보고 싶은 그런 욕심인데 근데 이제 거기 그 작품에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좀 궁금해했던 거는 저 다은이가 남긴 그 쪽지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말하자면 유서지 그게. 그 글들이 굉장히 눈물 나게 눈물 나죠. 저도 지금 눈물 나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작가님 본인이 쓰신 거? 그렇죠. 뭐 그렇겠지. 뭐 유사한 사건에서 뭐 이렇게 뭐 보고 그건 아니에요. 옮겨 적은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코끝이 시큰하네요. 지금 말 그대로 꽃넉이에요. 정말 꽃도 피지 못한 그 가련한 청춘인데.
꽃 피워보지 못한 넋. 예. 그래서 소설이니 망정이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분통할 일입니까? 제발 그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당당한 이제 객체로, 그렇지. 주체로, 자기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아니죠. 예. 대용품이 아니라. 예, 예.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한 어떤 대용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반면에 그 황홀한 무지개? 근데 예, 이거는 예, 예. 보면은 그 동성애자인 딸을 그 목사 부부가 예. 아주 이렇게 막 반대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그 동성애라는 거를 이렇게 예.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커밍아웃을 하니까 이제 그 상당한 갈등의 어떤 무슨 그래서 이제 시간은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딸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그런 해피 엔딩으로 이렇게 해피엔딩,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정 종교단체나 이쪽에서 이제 그 사람의 다양성이라든가 그 소수자들의 그 독특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보듬기보다는 적대시하고 그런 사례가 실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굉장히 극단적인 가설을 세운 거죠. 만약에 그 대상자가 당신이 혐오하고 극혐하고 비난하는 그 대상자가 당신의 딸이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제가 대입을 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소설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제 목사인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 비판하고 이건 질환이다. 치료해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딸이 본인이 이제 성소수자인데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뭐 기독교 원리주의자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교육 속에 그런 의식 속에 그 자라다가 이 딸이 용기를 내서 그 학교 안에 있는 인권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기를 내서 커밍아웃을 하죠. 그리고 당당히 자기 친구이자 애인인 여친이죠. 여성끼리 애인이니까 여기서 같이 그 서울 시내에서 하는 퀴어 축제에 가서 당당하게 무지개 이 성소수자들의 깃발이거든요. 그 상징. 그래서 그걸 흔들고 행진을 하는데 뒤에 엄마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같이 피켓팅을 해주는. 그러고 그 엔딩이 저 멀리서 아버지가 눈물을 훔치면서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보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꽃넋의 그 어머니인 주지영과 그렇죠. 이 황홀한 무지개 어머니인 최에스더하고는 이게 좀 달라요. 다르죠. 정반대. 이게 같은 책에 이게 정반대의 인물이. 그러니까 이제 최에스더는 대비가 되니까 재밌더라고. 종당의 딸을 이해하는 거죠. 나의 종교적 신념도 중요하지만 내 딸을 내가 혐오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그 성소수자 문제, 뭐 인권 문제 그 활동하시는 분 중에 상당수가 그 성소수자의 부모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정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떡할 거냐. 누군가가 내 새끼를 저주하고 혐오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난 그들과 싸우겠다. 왜 내 자식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혐오하고 비난하느냐. 그래서 이제 인권운동가로 나서는 그런 사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작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와 비슷한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민주화 투쟁 과정 중에서 그렇죠. 그냥 평범한 어머니였는데 부모였다가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시위현장에서 뭐 최루탄에 맞아 죽거나 뭐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라든가 아니면, 이한열 그렇지 그 아니면은 뭐 어머니 뭐 박종철처럼 고문당해서 이제 이렇게 그랬죠. 그럴 때 그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렇죠. 그냥 열렬 그렇죠. 민주투사가 돼서 예. 그다음에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 여사. 예, 이소선 여사. 그와 좀 비슷하네. 예, 그런 맥락이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인간의 어떤 존엄성, 인간의 그 권리의 어떤 그 절대성, 이런 부분하고는 서로 통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소수자라는 멍에를 쓰고 소수인 것뿐인데 이걸 다수는 정상, 소수는 비정상으로 몰고 나가려고 하는 이 세상에 그 많은 편견, 이걸 한번 좀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한번 가설을 세워본 거죠.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그 조선일보에 있을 때 독일에 그 연수 특파원으로 이제 그때가 1998년 3월에 제가 갔었는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독일은 이제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듬해 90년이 동서독이 통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뭐 한 8, 9년이 흘렀을 때인데, 그때 독일에 보면은 그 베를린에서 그런 그 퀴어 축제 같은 게 이미 그때 열렸어요. 그래서 98년도에 30년도 그러니까 넘은 얘기네. 그러니까 98년도에 그게 벌어져가지고 내가 그 하도 좀 신기해가지고 구경을 갔던 적이 있어. 거기 가서 보면은 여자끼리 서로 부부야. 그 다음에 남자끼리 서로 부부고 호모, 레즈비안. 그네들이 나와가지고 의상도 아주 화려하게 입고 그러면서 페스티벌 축제를 하는 거야. 하는데 그거를 보는 이 베를린 시민들이 그거 혐오나 비난하거나 이런 그게 아니라 반대시위가 없어. 저 사람들은 저렇구나. 그리고 언론에서도 TV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본 그 광경을 어떻게 이제 저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당시의 한국인의 의식이라면 충분히. 근데 지금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서울에서 하는 퀴어 축제가 아마 제일 크다면서요. 이쪽 아시아권. 그럴 걸로 제가 아는데 아직도 이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인정 못하는 분들은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과거와 달리 많이 이해하고 보듬고 가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또 다시 좀 옮겨가지고 그 약간 무당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이쪽에서 저쪽으로 극과 극으로 가는 것 같은데, 달빛 할머니 거기에서는 그 주인공이 할머니 상을 상날 어디 그렇죠. 물론 상주 노릇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노래방인가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죄책감에 무당을 찾아가고 그래서 좀 빌었더니 회사가 잘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들은 이야기를 각색한 건데 이제 주변에 실제로 있었죠. 극 중에 그 주인공이 이제 30대 후반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할머니가 90세를 헐쩍 넘으신 호상인 거죠. 술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 상례를 치르러 이제 장례식장에 다 모였는데, 그 아버지 형제분들이 워낙 많은 거예요. 8남매, 9남매 되니까. 손자들까지 일손이 안 와요. 손님들도 다 아버지 형제들 손님이고, 손자들은 역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사촌들끼리 얼굴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듣고 알고 후배들이 찾아와요. 장례식장에. 아주 반가운 후배들이 멀리서.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여기 이제 저녁 시간 됐고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 나가서 조용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맥주를 한잔 하자 해서 나갔는데, 너무 반갑게 얘기를 하고 고맙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바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맥주 한잔 먹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야, 니들 오랜만에 왔는데 형이
내가 노래방 가서 한잔 살게. 한 곡 뽑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제 호상인데다가 자기는 손자고 작은 아버지들이 워낙 많고 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상주라는 걸 순간 잊고 반가운 마음에 가서 노래방 가서 이제 막 신나게 노는 거예요. 상중에. 그리고 나서 이제 상을 치렀는데 이제 사업을 조그맣게 하는데 이게 꼬이는 거예요. 뭘 해도 꼬이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막 잘 나가던 사업이 막 꼬이고 뭐 거래처가 끊기고 실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 말을 듣고서 한번 이제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사장님 우리 어머니가 참 그 어려움에 처할 때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서 드러나 보시죠 했더니 겉으로는 막 야 인마 내가 왜 그런 데를 가 응? 내가 무슨 이 젊은 사람이 무슨 무당이나 찾아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이게 다급하니까 그치. 몰래 찾아가요. 근데 그 무속인이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현명하게 혼내키고 바른 길을 잡아주죠. 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사악한 무속인 같으면 너 돈 많이 갖고 오면 내가 구술해줄게. 그렇지, 뭐 천도제 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술해야 되고 투닥거리를 시키지. 부적을 몇백만 원짜리 써야 되고 이렇게 할 텐데 너는 복채만 놓고 가고 너 가서 소주 한 병 포 하나 사가지고 할머니 묘에 가서 가라. 할머니한테 엎드리고 사죄를 해라. 그래서 실제 이 주인공이 찾아가서 할머니 묘 앞에 서니까 그냥 막 그 울음이 분출을 하는 거죠. 그 자책감에. 그래가지고 펑펑 울고 이제 절을 하고 할머니한테 사죄를 하고 했더니 이게 실제로 이제 무슨 그다음부터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사업이 잘 네, 풀리고. 원 상태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렵에 또 딸아이가 중학생 딸아이가 아주 뭐 말썽을 피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하던 애가 또 이제 제자리를 찾아오고 뭐 그런 이만큼 들은 얘기를 좀 침소봉대해서 한편의 글로 엮었습니다. 원래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 이 작가가 그렇게 원래 하더라고. 침소봉대 하더라고. 예. 물론 이제 거기는 상상의 많죠. 옷을 입혀가서 가지고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황홀한 무지개나 이 달빛 할머니 뭐 이 경우는 어찌됐든 이제 해피 엔딩이라고 이제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왜라는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왜 거기는 참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 또 형 뭐를 괴롭힌 말하자면은 문제아에 그렇죠. 관련된 스토리로 이렇게 엮었던데. 근데 이 극 중에 이거 혹시 뭐 어디 실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뭐 얼핏 들은 얘기인데 거기. 이만큼만 땄어요. 제가 이게 깊이 들어가면 그 신분이 노출될 것 같아가지고 이만큼만 그냥 살짝 따왔는데 이 극 중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승호 이 친구가 사실 이제 쉽게 말해서 꼴통이에요. 저도 주인공으로 내섰지만 정말 정이 안 가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아주 뭐 진솔을 대지도 않고 불성실하고 이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정이 안 가는 캐릭터인 건 맞아요. 그 작가인 저도 쓰면서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워하는 건 미워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제가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그래도 소중한 사람이다. 아무리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그 나름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건데 이 글 중에 나오는 형과 대조가 되잖아요. 이 형은 엘리트고 성실하고 아주 뭐 모든 것을 갖춘 엘리트고 유학 가서 학위도 막 받고 아주 뭐 초 엘리트인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형한테 모든 것을 비교당하고 그냥 형만 나타나면 그냥 아이고 뭐 하고 이 녀석은 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거든요. 불성실하고 무능하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제 이 형이 유학 생활 중에 교통사고로 죽게 되죠.
글쎄. 네. 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들끼리 웅성웅성 모여서 수덕수덕 하는 얘기를 이 친구가 들으면서 알아채는 거죠. 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구나. 저놈이 뒤졌어야 돼. 저놈이 뒤지고 지 형이 살았어야 돼.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 걸 느껴요. 자격지심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저도 극 중에 이 승우가 미워요. 아주 미워요. 그렇지만 아무리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멀쩡한 사람한테 죽어야 된다고. 저 사람 대신 성실한 사람 대신 불성실한 네가 유능한 사람 대신 무능한 네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신자유주의적인 금전만능적인 사고를 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을 뭐 교화하고 또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게 인도하기보다는 낙인 찍어버리는 세상에 불필요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형이 죽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저놈이 죽었어야 되는데 소리를. 그래서 이제 제가 승호라는 미운 캐릭터로 제 자신을 대입시켜 봤어요. 그래도 죽을 수는 없어요. 내가 무능하다고 왜 죽어? 누구 대신 죽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엔 상당수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등주의. 그렇죠. 또 내지는 이제 학벌 내지는 출세지상주의. 이런 거를 한편으로는 이제 고발한 거죠. 예.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나는 독자로서 이렇게 보면은 나도 그 승호라는 애가 아주 밉더라고. 밉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너무 또 이게 자조적인. 그러니까 자기 신세는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려는 탈출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죠. 이거는 전체 안 하고 결국은 자포자기하고 마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중에 좀 어떻게 좀 마음을 고쳐서 어떻게 아니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낼 수 없었나? 아니 이거 왜냐면 이제 승호를 무능하고 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이런 캐릭터로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무능하지만 성실하고 아주 능력은 없지만 인간미는 있는. 근데 회사에서도 뭐 2년 글쎄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만둔 걸로. 그러면 사람들이 이 승호한테 너무나 이제 동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냉정하게 인간적인 동정이 아니라 냉정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그 의도로 일부러 이 친구한테 뭔가 미운 짓을 하게끔 이제 그려놨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작가는 이게 좀 잔인해. 잔인하죠. 그래 또 그렇게 해야만이 또 독자한테 뭔가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또 갈 수가 있겠지. 그런 의도가 있다. 다시 한번 이제 독자가 생각하시는 거니까. 그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된 게 이 책의 제목을 따온 조도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교도관? 그 주인공인 그 주인공이 교도관인데 그 사람의 별명이 조띠죠. 그러니까 욕설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입버릇처럼 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등장 캐릭터가 얼마나 거칠고 무식하고 아주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캐릭터죠. 그러면서 폭력적이고.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교도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그 재소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건 물론이고 집에 오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죠. 술을 잔뜩 먹고 식구들을 막 괴롭히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부인을 괴롭히고 하는 캐릭터죠.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의 폭력성이 그 자녀들, 모든 가족들이 어려서는 저항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야 하고 무섭긴 하고 근데 이제 꼼짝 못하고 지내다가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저항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딸, 여기서 그 딸 이름이 뭐더라? 영인이. 예, 이 영인이가 제일 먼저 이제 딸이 등장을 하면서 갈등이 표출되죠. 맞딸.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하면서 이 친구가 워낙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정신분열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분열증이 생기면서 이 엄마는 이게 이제 짐이 더 커지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아주 괴팍한 남편,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 여자아이가 재능이 있고 잘 자라던 아이인데 아버지의 폭력성으로 인해서 이제, 조현병이죠. 일종의. 이런 게 나타나면서 아버지하고 극한으로 대립하고, 그러면서 가정에 이제 폭력성이 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가정이 무너져가는 과정. 그래서 잘 지내다가 이제 제2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최민희. 예, 최민희. 이 친구도 아버지의 폭력성 때문에 늘 기죽어 있고 주눅 들어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다가 한 잔 두 잔 마신 술이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무너져가는. 그러고 이제 결국은 이혼도 하고 하나의 가족이 파탄이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 이것도 제가 들은 실화에서 많이 따왔어요.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들은 아주 그 가슴 아픈 얘기를 좀 같이 생각해보자 해서 비슷하게 엮은 거예요. 사실 이게 그냥 어떤 별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가지고서 제가 사회부 기자 시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폭력적인 어떤 그런 가장 때문에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있죠.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시대에 있었던 우리 일그러진 우리 사회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 다수가 이제 이렇게 교육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과거처럼 생활고가 없잖아요.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에서라도 책임져 주는 시스템이라. 과거에는 이제 정말 해도 안 되고 이게 사는 게 힘들고 하니까 술 먹고 그걸 막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면서 푸는 그런 가장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가정들을 실제 봤어요. 우리 마을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발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 비슷한 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문구의 관천수필이라든지 아니면은 박완서란 작가가 쓴 그런 중단편 소설을 보면은 이런 비슷한 스토리들이 좀 다뤄집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그냥 무너져가는 그런 사실 가정이 스토리들이 많아.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사회 집단이면서 가장 결속력이 강하고 가장 정으로 뭉쳐져야 될 조직인데 집단인데 그 가족 구성원 내에서 어떤 정을 붙이지 못하고 오히려 정을 붙이기보다는 시달리고 서로에게 증오하고 혐오하고 이런 마음이 삭힌다면 정말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 어디서 그 보상을 받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하여튼, 뭐 마지막 장면도 보면은, 그 조뚜라는 주인공이 예, 이장태. 결국은 죽어가지고 예. 대장암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장의사 차가 이렇게 병원을 빠져나가는데 뒤에 동료가 이제 조뚜가 안에 조뚜 그러면서 근데 그 약간 저 해악을 약간 좀 담아가지고 그 부분을 해악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니 그 아주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그래서 이 책 제목을 그걸로 할 만하다. 예. 그리고 이 작가가 우리 김도훈 작가가 왜 이 책 제목을 거기서 따왔는지. 예. 그게 저도 좀 고개가 끄덕이지. 저도 엄격결에 이제 클로징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클로징은 잘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장례식장 병원 장례식장 이제 버스를 타고 운구차가 빠져나가는데 그 산에 이제 화장장에 현장까지는 가지 않지만 이제 아침에 왔던 친구들 동료 같이 교도관을 했던 사람 둘이 참 저 조뚜가 저렇게 가네. 그래서 조뚜 이러면서 글이 끝나죠. 글쎄, 그 피날레가 아주 인상적이었어. 예. 아이고. 뭐, 거의 다 짚을 만한 다 짚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상처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개발연대를 지나고 나서, 그 농촌 출신인데, 그 혼외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뭐 자기 자식 그래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려고 뭐 술집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아들이 성장해서 뭐 하는 그 성장사를 이렇게 쭉 소설로 근데 저도 했던데 무슨 면 무슨 리 이렇게 들어가는 시골 출신인데 거기 이제 그 작가 노트에도 써놨지만 이 시골 사람들은요 필요 이상으로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잊어줘야 될 것도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만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당신 아버지 머슴이었잖아, 왜? 당신 아버지 우리 집에서 머슴 살 때 우리가 막 밥도 주고 그랬어. 이런 얘기. 그 자손들이 들으면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거든요. 그런 걸 시골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아이고, 당신 그 아버지 뭐 이렇게 장에 가서 술 먹고 오다가 그 또랑 옆에 꼬꾸라져 있는 거 내가 살려줬어. 뭐 이런 얘기. 뭐 자네 엄니 뭐 이거 들고 다니면서 생선 팔고 그럴 때 뭐 내가 뭐 했어. 이런 얘기를 근데 그 하는 사람은 옛날 얘기로 하는 건데 듣는 사람의 표정을 제가 봤거든요. 너무 싫어하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소설을 쓴 건데 여기 있는 사례는 굉장히 극단적이죠. 글쎄. 네. 자네 엄마가 이 극 중에 이제 주인공의 엄마가 이제 외할아버지가 술주정쟁이었는데 폐병 환자한테 시집을 보내죠. 그래서 그 폐병 환자가 얼마 안 가서 죽고 젊은 나이에 20대에 청상이 된 어머니가 그렇지. 장터에 나와서 그렇지. 대포집을 차려놓고 대포 장사를 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남봉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혼외자를 낳죠. 한 명을 방앗간 주인하고 그래서 그 혼외자로 자란 자식이 나중에 공무원이 돼서 성장하고 잘해서 나중에 그 마을에 그 지역에 부군수로 가죠. 그래서 그때 마침 군수가 부정행위로 이제 구속되고 이 사람이 군수 권한대행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차기 군수 선거에 출마해라 이런 권유도 받고 했는데 그 어린 시절에 그 상처 그리고 그 마을에 이제 부군수로 갔을 때 또래 친구 그다음에 그 마을 어르신한테 아유 자네 엄니 그 막걸리 팔 때 뭐
이런 얘기. 당신 아버지는 뭐, 딴 집이 있고, 자네 엄니는 뭐, 이런 얘기. 이제 자기가 혼외자라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 막 노출시키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았던 상처. 예, 그렇지. 예. 좀 그런 거를 썼죠. 가상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저 옆에서 이렇게 비슷한 사례를 이렇게 있죠. 있는 우리가 이제 축구 배웠던 예. 시절을 이렇게 이제 지나고 나서 아픈 시절을 지금 뭐 이렇게 아픈 시절을 겪은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는 그 사실 그걸 읽으면서 그 주인공인 그 한우덕 예. 한우덕이가 물론 그 자기의 그 쓰라린 과거는 정말 가슴이 아픈 거지만 아프죠. 이 제목처럼 상처지만 그러나 그거를 너무 이걸 담아두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랬던 시절은 사실은 뭐 다 있거든요. 물론 뭐 이건 이제 혼외자라는 좀 특수한 가족 환경이 있긴 있습니다만 다 그 시절에는 이제 그런 흙수저로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던 건데 그런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컴플렉스, 그런 자격지심이 좀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난 독자로서 근데 이제 솔직히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소장님 우리 작가님 너무 그 좀 잘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려준 우리 소장님 약간 불만이 있어. 십수년 전에 자서전 쓰신 거 있죠. 꼴찌를 부탁해. 예. 전 그걸 아주 정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어떤 환경에서 잘하셨는지를 제가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래. 보니까 소장님네 가정도 윤택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럼. 그 시절에 뭐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윤택하지는 않고 고생도 했고 했는데 공부 잘하는 우리 S대 아들이라 굉장히 위해주고 아주 그 뭐랄까 희망둥이 같은 그렇지. 그런 대접을 받고 잘하셨더라고요. 가난했지만 몹시 가난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부유하고 가난하고 뭐 이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존중받았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혼외자로 나서 얼마나 그 기죽어서 살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상처는 누구나 어린 시절에 상처는 있는데 그 어렸을 때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한 그 서름은 커서도 극복하기가 어렵다. 우리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같이 어렵게 살았어도 내가 가졌던 불만이 이제 약간은 좀 해소는 되는데 소장님은 존중받았어요. 굉장히 존중받고 어려서부터 뭐 대전중학교,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우리 집에 등불이었지 내가. 얼마나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어. 얼마나 애지중지 이게 했었겠어요 집에서.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난해도 상처가 깊지 않아요. 근데 가난은 그 시절에 다 했지만 특히나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 컴플렉스를 쉽게 극복하지 못해요. 제 경험으로는. 뭐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이네. 근데 이제 재밌네요 이렇게 말씀 나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나는 정직한 독자야. 아니 좀 이거 약간 이건 핀트가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너무 이게 주인공을 너무 이렇게 봐주고 있는데 아니면 너무 때리는데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읽었던 대목에서 기억이 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따지는 거라고. 역시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잖아요. 제가 이 연구소에 찾아가면 늘 책 읽고 계신 모습. 막걸리 먹고 계시거나 책 읽고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 나는 이제 현역이 아니니까. 근데 역시나 즐거워요.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하신 분들이 또 읽는 통찰력도 남다르구나. 우리 작가님이 감싸 주니까. 속독을 하시면서도 흡수할 건 다 하는구나. 근데 이제 내가 좀 더 쓴소리를 좀 한다면. 기왕하는 거.
작가 노트라는 거를 꼭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그 소설이 시작되기 전에 그 한 400~500자 내외로 그 작가 노트. 그래서 내가 그 작가 노트를 읽으면서 왜냐하면은 첫 장에 작가 노트가 나오니까 그러고서 이제 이걸 페이지를 넘겨야지 이제 소설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읽으면서 이거는 이 작가가 어떤 이런 의도, 이런 어떤 배경, 뭐 이런 걸 가지고 썼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스포일링처럼, 이게 너무 그거를, 이렇게. 의식하게. 그 어떤 틀을 짜주는 식으로 하니까 어떤 프레임워크처럼. 거기에 그냥 이 소설을 읽기 전부터 이렇게 갇혀가지고, 읽게 되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이제 그 전에 소설집 한 번 내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소설집을 냈을 때도 지금 같은 똑같은 틀을 짰어요. 시간장. 그래서 했는데, 의외로, 야, 이게 있으니까 읽기가 좋더라. 라는 평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사실 이제 소장님처럼, 야, 그거는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지 않고, 네가 의도하는 프레임으로 꾸겨 넣는 거다. 단 500자에 불과하지만,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사실은 처음이었어요. 대개는, 야, 그거 좋더라. 그래서, 역시 지성인이시구나. 이렇게, 남다른 식견. 그러니까, 사실, 쓴소리를 또 이렇게 또 소화해가지고 또, 180도 바꿔서 아니, 말이야. 사실, 좋은 얘기로, 덕담으로 또 이렇게. 그 말씀이 맞는 게, 그 작가가 이제 작품을 이제 전개를 하면, 이걸 읽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는 오롯이 독자의 몫이어야 되는데, 그 500자에서 난 이래서 썼다. 이런 것을 고발하고 싶었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읽기도 전에 그걸 이제 그 논리에 빨려 들어가는 면이 없지 않겠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작가 노트를 맨 후미에 넣어준다고 하면, 이걸 전체를 한번 내가 읽으면서 느꼈던 이 작품에 대한 그 감정과 작가가 의도한 바를 비교할 수 있는 리와인드 하면서 그렇지. 그런 거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이게 그거는 참 제 쓴소리를 이렇게 잘 소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아까 내가 얘기한 이문구 그러니까 우리 60, 70년대를 문단을 풍미한 이문구가 쓴 관촌스피를 보면은, 그게 이제 일락서산, 그 다음에 낙화유수,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서, 그게 8편인가 이렇게 해서 연작 소설 형태로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물론 그거는 이제 어떤 월간 뭔가에서 쭉 연재됐던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책으로 이렇게 관촌수필에서 이렇게 내면서 그 작가의 말은 마지막에 가서 한 2페이지 정도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앞에지부터 이렇게 본다면 그거를 이제 관촌수필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작가의 말이 한 2페이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평론가 가 이제 이 작품에 대한 평, 이 소설집에 대한 평을 평론가 한 2사람 정도가 등장해서 이렇게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꼭 맞다기보다는 우리 조금 전에 김도훈 작가가 얘기했듯이 그런 작가 노트 같은 것도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어떻게 그것도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 소설집 조투에 대해서 10편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작가하고 같이 리뷰를 하면서 그 소설에 담긴 이런 작가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또 그런 창작의 어떤 의도라든지 그리고 또 그 소설의 소재를 어떻게 이렇게 따왔는지 하는 어떤 그런 얘기까지 아주 소상하게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도훈 작가가 이 지역의 문단이라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척박하죠. 이게 우리처럼 일극 중심주의, 뭐 수도권 중심주의, 또 이 중앙 중심주의에서 지역의 어떤 문단을 일군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이고, 또 이 전국적인 무대에 등장하는 거는 참 낙타가 하늘구멍에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이게 참 좋은 작품을 정말 이렇게 체화시켜서 이렇게 쓰고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뭐 10년 전에 2013년 전에 이 시간장이라는 거를 아니 3년 전에 그럼 2020년도에 2020년도에 내셨고 또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소설집이죠. 이게 내셨는데 앞으로 우리 김도훈 작가가 보다 더 이렇게 괄목 상대처럼 이렇게 성장을 해서 우리 지역 문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한국 문단 더 나아가서는 세계 문단에 그 이름을 제대로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도훈 작가의 말을 듣겠습니다. 저는 뭐 전업 작가가 아닙니다. 남들이 골프를 치고 자전거 라이딩을 하고 뭐 등산을 가고 하는 게 취미라면 저는 글을 쓰고 책을 내는 게 취미인 거예요. 이게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골프를 치고 등산을 다니고 낚시를 하는 것처럼 저는 그거 다 해봤어요. 골프도 따라다녀 봤고 했는데 재미가 없어요. 저는 이게 재밌어요. 저는 글을 써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고 독특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고 이게 즐거우니까 자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는 뭐 정비석 선생이 나비 부인을 서울신문에 연재했을 때 얼마나 반향이 뜨거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세상에 즐거운 게 재밌는 게 없던 시절이에요. TV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신문에 나오는 연재 소설 그 토막토막 읽는 그 재미가 얼마나 쏠쏠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 재미없다고 TV도 안 보는 세상 아닙니까? 뭐 온갖 그 매체들이 즐비하고 자기가 이제 선별적으로 듣고 싶은 거 골라보고 할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뭐 유튜브도 그렇고 영화 채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하물며 가만히 들어놓아서 손만 까딱까딱 하면 막 세상에 진기한 것들이 나오는 영상 시대인데 누가 눈 아프게 책 넘겨가면서 이게 보겠어요. 참 부질없는 짓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즐거우니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천년 이어온 오디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누천년 이어온 이 서사인데 이것이 중단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밥벌이가 안 되고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전업 작가들이 떠나고 이제 극소수만 살아남는 시장이 됐는데 저는 뭐 이걸로 출세를 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러나 즐거우니까. 그리고 하나의 어떤 사명감, 소명의식 이런 걸 가지고 누군가는 해야 되니고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전통을 내 시대에서 끊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예. 하여튼 이 도발적인 제목. 예. 그리고 뭐 제가 끝으로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김도훈 작가가 안 되는 줄 알지만 끝까지 해보겠다.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예. 돌을 끝까지 정상까지 올렸다가 또 뭐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누르고 구독 신청하고 그 다음에 서점에 가서 이 소설을 한 권 사주는 거, 그것도 없습니다. 또가 아니라 또. 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